강연을 해주셨습니다. 진 의원님은 특히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또 당에서도 이렇게 당 전략기획위원장도 하시고 또 청와대에서 정무기획 비서관을 하셨기 때문에 뭐 어느 누구보다도 이렇게 전략통이신데, 특히 이제 을지로위원회도 지금 4기에 이제 위원장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을지로위원회가 왜 만들어졌는가, 그다음에 이제 왜 그 당시에 또 정권 재창출이 아니라 대선에서 실패한 이제 원인에서부터 이게 시작됐듯이, 아마 지금 을지로위원회에서 녹서를 만들면서 또 이렇게 반성하면서 만드는 것도 재집권을 위한 이제 전략의 의미가 그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거를 좀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 같고, 특히나 지금 그 계속 이제 의원님께서 강조하시는 게 사회 경제적 민주화, 뭐 이거에 대한 흔들림 없는 하여튼 추진 의지, 그 당의 입장, 뭐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하다. 뭐 그래서 실패했던 사례들에 대해서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확신이 있으시고 또 그동안 했던 것에 대해서 이렇게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왜 사회 경제적 민주화, 또 의뢰 그 권리를 확대하는 그런 이제 정책과 비전, 뭐 이런 게 필요한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지정 토론으로 두 분이 있으신데요. 좀 우선 이제 전 한국노동연구원의 백이시 원장님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신미선 이제 교수님께서 이렇게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배 원장님 토론 화면 공유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됩니까? 네? 화면 공유가 돼요? 네, 잘 보입니다. 아, 예, 예, 알겠습니다. 화면 화면 공유. 공유는 아직 아니고 교수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 예, 예, 다른 파일이 있으세요? 파일이 있으세요? 공유하신다는 게. 예, 예, 예. 아, 요, 그러면 이 관리하시는 데서 좀 하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공유가 됩니까? 제가 공유를 했는데. 아, 됐네요. 네네네. 돼요? 좋습니다. 좀 네. 긴데요. 예. 오늘 토론, 앞에 발제를 잘 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어저께서 구해가지고, 저는 이게 파일이 있을 줄 알았는데, 파일이 없어서 어저께 구해서 다 못 읽었어요. 이따가, 다 못 읽었고, 제가 관심 있는 분들만 읽었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을지로위원회가 이제 우리 사회 구석진 곳에서 신원하는 많은 노동자들이나 서민층의 다양한 불만, 차별, 무권리 이런 것들을 보장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중심으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현장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과 멀어질 수 있는 것을 좀 더 현장에 가깝게 끌고 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고, 적지 않은 성과, 그리고 억울하고 힘든 일하는 분들의 가렵고 어두운 것들을 보듬어주는 친구가 되게 노력했던 점을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투쟁과 갈등, 큰 사고가 일어나는 현장을 중심으로 뛰다 보니까 생생한 문제를 짚고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등 때로는 무엇보다 유효하고 효과적일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장으로부터 정책으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정책 형성도 민주당의 매우 중요한 정책 형성, 정책 결정 과정의 하나로 정착되어갈 수 있다는 점, 길을 텄다는 점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사회경제적인 민주화에 대한 굉장히 강한 의지를 갖고 계신데요. 그것도 뭐 그동안 사실은 민주당이 정치적인 민주화 이외에 사실은 사회경제 이슈들을 제대로 천착을 못한 비판들을 받아왔는데, 그런 것들을 좀 제대로 해보겠다라는 강한 의지나 인식을 갖고 있던 측면들도 굉장히 높이 서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을지로위원회가 갖고 있는 한계랄까 이런 거는 수방수 역할을 좀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불난곳이 쫓아다니다 보니까 핵심 이슈나 구조적인 원인이나 전략이나 방향 이런 거를 잃을 수도 있고, 또 덜 중요한 거를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닌데 더 중요한 게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거를 조금 놓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심층 분석이나 고민을 통해서 좀 깊이 있고 지속 가능한 정책 결과보다는 대증적인 해법 마련에 기울 수도 있다. 뽀릿한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이 자료를 읽어보면서, 재집권 보고서를 전략보고서 읽어보면서, 대체로 굉장히 잘 쓰였고, 학자들이 꽤 심혈을 기울여 썼다는 의견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약간의 한계도 좀 드러나고 있는 게 보였어요. 우리나라의 산업화에 대한 역사를 좀 하면서 조립형 산업화에 출발했다고 그러고 모듈형 생산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기술, 기능, 축적, 절약형 성장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이중적 노동자 확산에 기여했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이나 노동자들이 기술이나 기능에 대해서 중시를 하지 않았던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다시 돌아보면 우리나라 기능이나 기술을 기업이나 노조나 이런 쪽에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건 맞는데요. 사실은 이런 거 축적이 안 된 게 아니고 상당한 부분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엔지니어들의 연구개발이라든지 설계라든지 생산 기술 능력 이런 거는 소개 일본을 모방했지만 사실 그 이상을 나아갔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일본 이상의 나름대로 일본과 경쟁하거나 일본보다 더 나아가는 이를테면 뭐 자동차, 전자, 그다음에 철강, 조선, 반도체 이런 쪽이 다 여러 개 있고요. 한국이 소재 부품 장비 분야에 취약한 점이 있긴 하지만 자동차 부품도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하고 하기 때문에 적지 않고요. 우리가 그 소재 부품 장비의 대표적인 금형추조 단조 이런 데서도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걸 일본 연구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게 뒷받침돼서 우리나라 금속 제조업이나 자동차라든지 이런 쪽이 사실은 지금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한 게 맞고요. 실제로 대기업의 하청기업의 주의도에서 제대로 이제 대우를 받지 못하지만 현재까지는 꽤 높은 수준의 숙련이나 기술 수준 유지하고 있는 게 맞고요. 근데 이제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사실은 대중소기업 원하청 관계나 원천적인 역량 자체가 대중간의 격차가 벌어지고 더구나 이게 기업별 시스템에다가 노조에 의한 기업 간의 분단이나 대기업 유노조 집단의 노사 담합 구조 뭐 이런 게 이중구조의 심화에 기여한 것도 맞습니다. 위에 기업들만이 아니라 내부적인 우리 구조적인 문제도 거의 도로도 있거든요. 그리고 노동조합이 이걸 재생산하는 것도 의도하지는 않지만 이것도 맞는 거고요. 우리나라 하청 중소제조업은 단순 가공기업의 비중이 여전히 높습니다. 인가가 없어서 적지 않고 대기업의 의존적인 구조를 갖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지만 일부에서는 단순 절감을 벗어나서 연구개발이나 설계, 특수가공, 높은 품질 구현 등에서 꽤 나아지는 이런 것도 꽤 있습니다. 요건 보시면 우리나라 고용 구조가 좀 개선되고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밑에가 상용직입니다. 1년 이상 고용된 사람. 두 번째가 뭐냐면 임시직인데 이거는 1개월 이상 1년 미만. 세 번째가 일용직입니다. 이건 1개월 미만. 네 번째가 자영업자. 다섯 번째가 고용주. 제일 위에가 무급까지 종사자 해가지고 우리나라 고용 구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고 있는데 2000년부터 2022년까지 전체적으로 개선되고 있어요. 옛날에는 훨씬 더 상용직이 적었고 임시용직이 많았어요.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많았고요. 우리나라 일자리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개선되고 있는 건 맞아요. 다만 우리나라 소득 증가에 비해서는 개선이 속도가 느는 거죠. 일자리 수가 2000부터 2020년까지 691만 개가 늘었어요. 연평균 31.4만 개가 늘었고요. 근로자는 총 814.6만 명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일자리보다 훨씬 더 많이 늘었죠. 연 38만 명. 비임금 근로자는 총 요 사이에 결국 자영업자예요. 122.9만 명이 줄었고요. 그래서 전체 취업자가 지금 2,800만이 넘는데요. 그중에 임금 근로자 2,100만쯤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임금 근로자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사회보장 제도도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도 이제 사회보장 제도는 뭐 제가 전공이 아닌데 다만 한 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는 보험제도에 기초해서 사회보장이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다 4대 법이 다 사실은 보험제도라는 건 안정적인 고용을 가진 사람들만 보험료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사회보장 갖고 있는 근본적인 출발 자체가 그런 거고 이제 사회보장 제도는 우리만이 아니라 독일이나 이런 나라도 보험에 기초가 있어서 사실 우리만 문제는 아닌데 우리는 안정적인 고용이 생각보다 적어서 그런 거고 더구나 보험료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다양한 회피 전략 기업을 쪼개나 하청이나 외주화 비정규직화 프리랜서나 특수고용직 이런 것들을 굉장히 회피 전략을 굉장히 치밀하게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대응 전략을 제대로 세우지 못했고 이게 본격화된 게 지난번에 전국민 고용보험 얘기를 할 때 물론 그 전에도 이제
국민 뭐 건강보험 개보험제라든지 이런 걸 다 하고 국민연금도 확대되고 있긴 한데 여전히 아직도 사각지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뭐 넘어갔어요. 여기 보면 이 책에 스웨덴 얘기가 많이 나와, 스웨덴 얘기가.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 대안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회 경제적인 원인인 성장 방식, 사회 경제적인 여러 가지 이중구조 원인 성장 방식을 얘기하고 있는데 대기업 중심으로 이걸 쉽게 바꿀 수가 없으니까 이걸 그대로 두고 성장 방식 만들어낸 위기를 완화하는 대안에 집중하는 방식이 하나 있다. 이게 결국 사회 주치를 확대하는 거다. 그래서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사회 주출이 약 4.8%포인트 정도 늘어났다. 근데 이게 앞으로 향후 지속 가능하냐, 뭐 이런 걸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요. 위기 원인 성장 방식 자체를 전환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서 이제 스웨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거를 2070년부터 2020년까지 이 한국, 독일, 스웨덴 세 나라를 비교해 봤어요. 여기 제 위에가 회색이 한국이고요. 노란 게 스웨덴이고요. 파란 게 독일입니다. 한국은 이게 보면 서명을 펼치면 이렇게 감소하고 있고요. 스웨덴이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가 있고 독일이 조금 높다가 약간 내리고 있어요. 이걸 10년이나 5년 단위로 끊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스웨덴이 비교적 최근에까지 성과가 괜찮은 건 맞아요. 근데 중간에 90년대는 오히려 독일이나 이런 게 훨씬 나았던 적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사업체 기업을 격차를 보시면 2006년부터 2020년까지 뭐 22년과 마찬가지인데 여전히 300인 이상 업체들이 임금이 높고요. 평균 임금입니다. 이게 월로 따져서 상여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기업 규모별로 격차 커요. 우리나라의 핵심은 정규직, 비정규직 격차도 있지만 그거 이상으로 사실은 사업체 규모 간의, 기업 규모 간의 격차가 더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비정규직 문제만 따지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핵심은 사업체 규모 간의 격차입니다. 요거는 사업체 규모별로 연공성입니다. 제일 위에가 300인 이상은 나이가 들고 장기 근속을 하니까 연공성이 높아요. 규모가 작을수록 연공성이 없어요, 거의. 왜냐하면 자주 옮겨 다니고 연공적인 임금도 아니고 이런 것 때문에. 요거를 이제 아까 성장률을 다른 나라, 이게 중국, 한국, 다른 나라 OECD가 여기 있습니다. 비교해보면 앞으로 2015년 이후에 뭐 2010년대부터 마찬가지죠.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중국을 제외하고는 3% 이상 성장한 나라가 없어요. 평균적으로. 이미 저성장, 선진국이 되면 3% 성장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평균. 이건 뭐 현실로 인정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미 그 시대에 들어서 저성장 시대에 들어섰다. 다만 저성장이나 하로 나라별 성장의 차이가 있습니다. 큰 방향 전환 문제를 얘기하면서 제가 너무 길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고품질 제조업 경쟁을 유지하되 양질의 사회 서비스를 보편으로 제공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런 제안만 구독하고 생각이 들어서 그 많은 중소기업 아까 사업체 규모별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중소기업 어떻게 할 건지 소재와 장비는 대체로 중대기업이 생산하고 있어요. 부품은 중소기업이 많이 생산하고 있어서 저는 오히려 여기는 보면 소재 부품 장비를 하자고 그러는데 소재 부품 장비 중에서 장비와 소재는 이미 중기업이나 저거 대기업이에요. 부품이 이제 중소기업이 많죠. 근데 한 개 참고가 되는 거를 좀 저는 비교해 보면 이태리가 있습니다. 이태리가 비교적 소득 격차가 적고요. 저임금 비율이 우리보다 훨씬 낮아요. 그런데 이태리는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이나 이 비중이 아주 높고요. 자영업자 비중도 우리만큼 높습니다. 우리보다 OECD 국가는 우리 다음으로 높아요. 대기업의 비중이 낮고요. 부가가 또 전체로 보면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이 차지하는 부가가치 비중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기업이라고 해서 규모가 적다고 해서 다 이렇게 못 살거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중소기업들 중에서 잘 사는 데가 있단 말이죠. 저는 이런 것들에서 이태리 같은 데서 어떻게 했는지를 좀 공부하는 거 생각이 들고요. 이를테면 이제 이태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10대 수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82.9%예요. 반도체가 약 19%를 차지해요. 2022년에. 전체 수출에. 반도체가 흔들하면 더 흔들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집중되어 있어요. 근데 그에 비해서 이태리는 10대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50.96%밖에 안 돼요. 훨씬 우리보다 다양하죠. 수출이나 사업 생태가 우리보다 다양한 겁니다. 이태리 수출에서 가장 큰 흑자를 남기는 10개 제품을 보면 기계류와 철강 이것도 있지만 가구, 침구, 조명, 음료, 증류주, 증류수, 가죽 모피, 의류 액세서리, 신발 우리가 이미 포기한 노동 집약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진작 포기했어요. 근데 이태리는 이걸 하고 있어요. 우리도 지금
조그만 자영업자나 중소기업들이 여전히 여기 매달리고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이렇게 쉽게 포기하거나 한 게 아니라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우리나라 많은 소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매달리고 있는 부분에서 뭔가 살 길을 찾아야 하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중소기업 비중이 우리나라에서 제가 다른 공공 부분하고 대기업의 일자리가 전체 22.7%가량 돼요. 나머지가 중소기업이나 이런 자영업입니다. 그럼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을 우리가 바꾸지 않고는 우리나라 소득 수준이나 격차를 줄일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핵심에 넣고 저는 고민하는 거 봐요. 노동 존중의 길 같은 경우에 이제 노동 얘기를 좀 하면, 기본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존중받는 사회고, 육체 노동이 천하거나 대우를 받지 못하는 이런 문화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노동 존중을 내세웠으면서 조금 부족했던 점이 있다 생각이 들고요. 공공부문 비정규 정직화도 사실은 충분히, 서울시가 한 거를 따르긴 했는데, 충분히, 이거를 좀 준비해서 한 게 아니라 좀 갑작스럽게 이루어져서 당황스러웠어요. 저는 공공부문 비정규 정직화에 이거를 실제로 책임지는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부적인 걸 정확하게 2017년, 18년도에 이걸 볼 수가 있었는데, 한 게 아쉬운 점이 민간부문 확산이 전혀 안 됐어요. 그리고 준비되지 못해서 현재도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공부문 비정규 정규직화를 해서 민간 부분에 모험을 보인 건 굉장히 중요한 거 생각이 들고요. 공공부문에서부터 보인 건 중요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없지 않았다. 최저임금도 중요한 성과가 있었지만 예. 다른 상승으로 원장님, 좀 약간 지금 빠를까요? 10분, 한 11분 지났거든요. 바로 알았습니다. 또 토론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좀 알았습니다. 들어주시면. 하여튼 여기서 일자리 기금 같은 걸 투입하는 등의 임금 조치가 필요했는데 이게 없어서면 큰일 날 뻔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건 우리나라 자영업자가 아직 숫자가 줄긴 했지만 많다는 거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태리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식으로 했는지, 이거는 제가 왜 소개하냐면, 산업전환의 길에서 기후위기나 디지털 전환을 하고 스타트업이나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벤처기업. 사실 우리나라 중소기업 혁신이나 역량 강화가 오히려 더 핵심을 두고 있다.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할 건지, 이태리 같은 경우 예를 들고, 이태리의 에밀리아 로마니아 예를 들면, 사실은 공산당이 30년 동안 집권했는데 산업을 굉장히 활성화시켰어요.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들을. 그러면서 굉장히 좋은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일본에서는 이걸 현장력 강화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중소기업들을 바꿀 수 있는 작업, 이런 걸 끊임없이 하지 않으면 사실은, 근데 아까 우리 진성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가운데, 사회경제 민주가 중요한데, 저는 이게 의지도 중요하고 하지만 구조적인 제약이나 문제를 뛰어넘는다는 굉장히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나 고민들이 없으면 이걸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개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민주당의 정책 생산 과정을 보면 민주연구소가 있는데, 이거는 당 대표가 누가 있더라 왔다 갔다 해요. 소장이 왔다 갔다 하고 대선 캠프에서 정책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연이 작용하고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합니다. 가까운 사람들만 주로 참여해요. 저는 미국의 브루킹스 연구소가 비슷한 거나 한국식의 상시적인 정책 생산, 상대방의 정책 검토, 현안 문제에 대한 분석 대안, 이런 걸 공개적으로 계속해서 하지 않으면 사실 누가 이런, 우리의 굉장히 큰 문제, 그리고 산업전환 문제, 중소기업 문제, 비정규직 문제, 이중구조 문제, 이런 문제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런 식으로 좀 뭔가 바꾸는 걸 하지 않으면 우리가 똑같이 그동안 했던 어떻게 보면 문제들을 반복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쉽다고 생각이 들고요. 민주적 재집권 전략 보고서는 좀 아쉬운 점이 있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다시 더 꼼꼼하게 정독해 볼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 배원장님께서 워낙 이제 꼼꼼하게 또 이렇게 실제 발제 수준으로 이렇게 토론을 잘 하셨습니다. 특히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저도 이게 이제 이번에 재집권 전략 보고서가 이제 만들어져서 일반 시중에 나왔는데, 이렇게 뭐 생산되는 과정 자체가 약간 좀 공개되고 또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사실 언론에서 발표되고 난 다음에 이제 알게 돼서 아마 이게 이후에도 앞으로 정책 생산할 때 일단 전문가들이 많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좀 통로가 좀 열렸으면 좋겠다. 하여튼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네, 하여튼 좋은 토론 그리고 그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그다음 이제 신미성 교수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백유식 원장님께서 너무 방대하게 준비해 오셔가지고, 저는 준비 별로 안 했는데, 제가 뭐 실수한 게 아닌가 그랬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예, 좋은 그런 철학 가지시고 국회의원에 임해주신 거에 대해서도요, 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을지로위원회가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국회인 거잖아요. 되게 멋집니다. 이 영화 속에서 남의 일이면 굉장히 멋진데, 문제는 을의 눈물을 닦기 위해서 내가 낸 세금을 쓰고 있어요. 난 세금을 냈는데 이 세금이 나한테 돌아오질 않아요. 그러면 국민들은 이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이 국회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보고서가 진보 정당의 철학이라 그러면 전 납득이 가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재집권을 하겠다? 그럼 좀 말은 좀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이상적이지만 너무나 전략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민주당이 왜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는가? 저는 거기서부터 답을 찾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딱 두 가지예요. 제가 뭐 저희 아줌마도 있고 애들 있으니까 얘기 들어보면은 이제 부동산 문제하고 조세 문제라고 보거든요. 예. 그 부동산 문제는 뭐 너무 복잡해지니까 제가 딱 김영란법에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김영란법 위반이 점심 3만 원 이상 먹으면 위반이 되거든요. 근데 저는 3만 원짜리 다 3만 원 넘는 음식이에요. 그러면 이 김영란법은 모든 사람들을 범죄자로 놓고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김영란법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가치는 한 끼에 50만 원, 100만 원을 먹는 이런 사람들을 잡아내야 되는데, 이 점심값을 3만 원으로 책장에 놓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이것 때문에 신경을 쓰고 모든 사람이 잠재적인 범죄자로 두고 정책이 위반됐다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저는 종부세도 마찬가지로 보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 종부세는 마포의 30평대 아파트에 사는 사람도 종부세를 내야 했어요. 아니, 마포에 서울에 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30대 방세계 조그만 집 하나 사는데 종부세 대상자로 논다는 거는 국민 전체에다 세금을 뜯겠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 국민들이 반대하죠. 예를 들어 종부세가 공시지가로 20억, 30억, 나보다 정말 부자 사람이 많은 종부세를 낸다. 그럼 많은 국민들이 박수 칠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굉장히 서울의 많은 사람들이 종부세 대상자가 되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가 1년 사이에 50%가 올랐어요. 우리가 공공요금도 5%밖에 올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공시지가를 50%를 올려놓고 나서 너 이거 따라라, 너 돈 많으니까 따라라,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저는 국민을 적으로 보는 거지 같이 살아나가는 사람 보지 않는다는 거죠. 또 하나의 허점은 뭐냐면, 민주당은 을의 눈물을 잘 닦아줘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요. 근데 문제는 이 어려운 사람들이 민주당을 안 찍는다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 복지비를 가장 많이 나간 게 60세 이상 고령층이에요. 정말 돈 엄청 썼어요, 노령자 위해서. 그런데 고령층은 민주당 안 찍어요. 재밌는 게 국민의힘은 자기네 지지해주는 강남을 위해서 모든 정책을 쓰는데, 민주당은 자기네를 지지해주는 사람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가 가고 싶은 데로 가는 거야. 우리는 정의로운 정당이기 때문에 을의 눈물을 닦아줘야 돼. 근데 의뢰 눈을 닦아주는데 이 중도층은 그걸 이렇게 달갑게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나한테 혜택이 없는데.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뭐 민주당의 철학이고 방향이면 저는 납득이 가는데, 이걸 가지고 재집권을 하겠다? 저는 재집권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조세 문제예요. 저는 부동산세가 되게 많이 늘었어요. 문재인 정부 때 정말 세금을 많이 냈는데, 저는 이걸 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공평하지 않다. 왜냐면 우리나라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 세금을 많이 내요. 그런데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세금을 안 내요. 건물을 100억짜리 가지고 있어도요, 종부세 같은 것도 없고 오히려 깎아줘요. 그런데 집을 갖다가 공시지가로 15억 이상을 받고 있으면은 종부세도 많이 내고 1년에 뭐 많이 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종부세를 걷어야 된다 그러면 저는 조세 정책을 처음부터 다시 위반해야 된다고 봐요. 재산을 가진 만큼, 재산을 가진 만큼 세금을 내야지, 너는 아파트를 가졌기 때문에 많이 내야 되고, 너는 단독주택이니까 조금 내도 되고, 너는 건물을 가졌기 때문에 조금 내도 돼요.
제가 그 신문 기사 봤는데 100억짜리 건물을 가진 사람이 아파트 40평대 그 집을 아파트를 가진 사람보다 대부분 적게 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종부세를 걷고 이거를 명분을 구하려면 기본적으로 조세 정책을 처음부터 다시 입안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좋은 정책이긴 하지만 이걸 가지고 을의 눈물만 닦아주는 거 가지고 재집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또 하나 재집권 전략에서 빠진 게 바로 미디어 정책입니다. 저는 그 미디어 전공자입니다. 지금 20년 넘게 대학에서 그 신문방송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미디어 지형이 다 아시겠지만 보수 중심의 지형이에요. 예, 거의 다 보수 언론 얘기를 하고 있고 진보적인 입장을 대변해주는 언론은 지금 현재 뭐 MBC, KBS 조금, 그다음 YTN 조금, 그다음 미디어오늘, 뭐 오마이뉴스인데 지금 문제는 국민의힘에서 이 조금 있는 진보적인 목소리조차도 거슬리고 싫다. 그래서 네이버를 통해서 압력을 가해서 이 네이버에서 제휴한 언론사 중에 진보 언론은 제휴를 못하게 지금 압박을 놓고 있어요. 세무감사를 통해서. 그래서 뉴스타파 이제 네이버에서 볼 수 없을 수도 있고요. 오마이뉴스, 미디어오늘 이런 거 다 못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네이버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포털이 네이버인데 네이버에서 볼 수 있는 뉴스는 보수 언론밖에 없어요. 조중동밖에 없습니다. 모든 언론이 이렇게 그 보수적으로 의견을 하는데 미디어 진보적인 그 입장을 대변해주는 언론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과연 재집권이 가능할 것인가? 너무나 나이브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저는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기대기라고 하고 언론의 효과가 없다 그러고 너무나 왜곡이 많다고 하더라도 댓글에서 하더라도 제가 애들을 가르쳐 보면 어떤 언론을 주로 이용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인식 체계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게 처음에는 뭐 반대하고 이러지만 1년 정도 지나게 되면은 조중동의 프레임, 걔네들의 논리에 그냥 다 인식이 된다 그러면 저는 앞으로 예, 이 정권이 아니라 더 정치를 못해도 정권 재창출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MBC, 뭐 KBS 이사장, 방통위원장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해임되고 난리가 나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미디어 생태계를 가져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냐라고 하면 하나도 안 했어요. 제가 오늘도 이거 전에 그 기자들하고 하는 영상 기자 뭐 이런 심사하고 왔는데 지금 이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은 그 압박이 엄청나게 고통했는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저희 신방과 교수도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다 고발되고 하는데 정말 너무 답답합니다. 너무 힘이 안 되고 무력하게 무너지고 있는데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언론을 그래도 나를 지지해주는 언론을 한두 개를 옆에다가 확실하게 두지 못한 상태에서 재집권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예, 드리고 싶고요. 저는 그렇다고 뭐 을의 눈물을 닦아주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을의 눈물 하나 닦아주면 대부분의 중산층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는 그런 정책이 같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을의 눈물만 닦아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타겟 지향적인 정책 이거는 좀 뒤로 빼고 일단은 중도를 겨냥한 정책을 좀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공공미디어 반드시 시키셔야 됩니다. MBC 넘어가는 거 막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언론 방치한 상태에서 가급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거 너무나 순진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뭐 문재인 정부 때도 1기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했는데 뭐 미디어 정책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예, 아마 이게 압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드시 지속 가능한 공공미디어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면 앞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 드리면서 토론 마치겠습니다. 예, 불편한 말씀 드려 죄송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마 요 두 개만 하고 우리 진성준 의원님께서 답변을 하시고 다른 분들이 자유롭게 좀 질의를 하시거나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특별히 한 가지만 좀 답변 드릴 말씀이 말씀드리면, 없어요. 그냥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아, 특별히. 그래요? 예. 네네네. 아니, 저도 약간 좀 궁금한 게, 사실은 전략이라 그러면 상대방 또 분석하고 대응하는 건데, 온 국민들에게 다 알려주는 건 사실은 전략은 아니죠. 실제 전략은 숨겨 있는 거지, 원래 보여주면
안 되는 거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아마 제가 진 의원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셨어야 될 것 같긴 한데, 원래 을지로위원회가 주로 경제 약자나 사회 경제적 그 민주화 쪽에 초점 맞추다 보니까 아마 요 부분에서는 미디어 쪽은 아마 다룰 수 있는 아마 여지가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네, 네, 그렇죠. 네. 예. 주로 이제 을지로위원회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남양유업 대리점 문제로 이제 출발하게 되었다는 말씀드렸는데, 자영업자들은 그야말로 개인 사업자들이잖아요. 근데 이들이 본사와의 관계 속에서 자영업을 하시는 경우는 그 본사와 자영업자들 간의 그 지위 자체, 경제적 지위 자체가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방적인 갑질에 그 희생을 당하는 거죠. 이런 하소연들이 을지로위원회에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위원장을 맡고 있었던 사기 시절에는 코로나 시기하고 겹쳐가지고 그 자영업자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발생한 영업 손실들에 대한 보상, 요가 굉장히 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을 주로 대변하는 일들을 하고, 그래서 정부가 손실 보상을 제대로 하자, 뭐 그 코로나 손실 지원금, 뭐 코로나 지원금 주자, 뭐 이런 얘기들을 막 앞장서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였고, 또 하나의 현장들은 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장입니다. 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굉장히 열악한 위치에 있고 노조도 제대로 못 만들고 있고, 또 자기들을 직접 고용하고 있는 하청 회사하고 뭔 얘기를 해야 원청 회사에서 기성을 적게 주는데 뭐 임금을 올려주든 뭔 처우를 개선하든 아무런 여지가 없으니 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어디에 하소연할 데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 원청이 직접 나와서 좀 해결책을 강구해 주도록 하는 일. 그래서 이제 을지로위원회의 일은 크게 대별해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그 요즘은 프랜차이즈가 갈수록 많아지니까 프랜차이즈 본사와 대리점 또는 가맹점 사이의 불공정 문제, 그 다음에 비정규직 노동자나 또 노동조합이 있는 노동자라 하더라도 회사의 과도한 어, 어떤 갑질, 부당 노동 행위 이런 것에 대한 저항을 대변하고 절충을 해내는 일, 이런 쪽에 이제 집중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앞서 우리 배 교수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좀 국지적이고 임기응변식의 대응들을 해왔다라고 하는 한계는 벗어날 수가 없는 거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보다 구조적으로 또 법률 제도적으로 이들 을들의 단체 교섭권을 어떻게 법 제도적으로 확보해 줄 것인가 하는 것이 큰 제도적 과제, 법률적 과제라고 저희들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신미선 교수님께서는 이제 근본적으로 그야말로 이제 서민과 약자들에만 포커싱된 정치 전략만 가지고 어떻게 국민 다수의 지지를 획득하겠는가라고 하는 문제 의식인데, 어, 이제 저희들은 한편으로는 꼭 그런 뭐 서민과 뭐 약자들에만 국한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아까 보다 근본적으로 이 갑을과의 관계 문제를 확장시켜 가면 어느 국민도 누구와의 관계에서는 늘 을의 위치에 있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이 갑과 을이라고 하는 관계 자체가 형성되지 않고 대등한 관계, 그래서 대등한 경제 주체 또 대등한 사회 주체로서 거래하고 관계 맺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겠다. 그러자면 그 빈부격차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보다 더 천착하고 그 본질적인 문제와 싸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문제 의식이지, 그냥 그 막 서민들 또 약자들에 대해서만 뭐 접근하겠다 이런 발상은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중요한 논점인 것 같은데요. 가령 지금 이제 신미성 교수님 이제 말씀은 어쨌든 이렇게 중도를 이제 확보하는 게 이제 필요한데, 이게 이제 득표를 위해서는 약간 영역을 넓혀야 되고, 반면에 이제 사회 경제적 가치나 또 이 민주화를 위해서 더 강화해야 한다는 게 또 이 보고서의 입장이기도 하고 또 진 의원님의 입장이시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사실 부동산 쪽도 지금 이제 최근에
요 아까 얘기했던 임수강이라고 프레시 안에 쓰신 분도 이게 세금으로 부동산 잡으려고 실패했다 이렇게 이제 이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오히려 이게 본질이 아니라 또 다른 측면이 더 있는데 그 부분을 놓친 게 아닌가. 만일 더 세게 부동산 세금을 높였을 때 이후에 버틸 수가 있는가, 그다음 득표가 되는가는 또 다른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 부분이 앞으로 지금 아마 논의에서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가치를 더 강화하는 게 맞느냐, 득표를 위해서 약간 그 중도층을 포괄할 수 있는 전략으로 가는 게 맞는가, 뭐 이런 논의가 앞으로 아마 같이 좀 논의가 좀 더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 이제 네, 하나만 제가 잠깐만 제가 꼭 이거는 그 민주당 국회의원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용어 사용을 정확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약자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에서 어려운 것들을 우리가 좀 포괄하겠다. 그러니까 이거 소수자 약자로 하게 음, 되면은 그 민주당은 늘 대중이 아니라 위기에 떨어진 사람을 대변한다. 이런 인식으로 가고 이게 보수 언론들이 이제 말꼬리를 닫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용어를 쓰실 때 음. 좀 제대로 쓰지 않으면 언론에 공격당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자, 유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분들 좀 자유롭게 좀 의견을 주시죠. 제가 좀 말씀 하나 드려도 될까요? 들리십니까? 네네, 강춘경 대표님, 네네. 예, 예. 제가 지금 대전에서 올라온 그 과학기술자를 미팅을 하면서 이제, 소주 한 잔 해갖고 좀 알딸딸한 상황인데요. 아하, 예, 지금 또 이제 과학기술자들을 다 이제 무슨, 카르텔로 모는 바람에 이제, 진짜 우리 그 미래가 어떻게 될 건가 다들 이제 걱정을 많이 하고 왔는데, 그 중간에 좀 잠깐 들었습니다. 그 정말 좋은 말씀들 많이 들었는데, 제가 좀 항상 궁금한 게 민주당의 정체가 뭔가입니다. 지금 그 진성준 의원님이 이제 말씀하셨는데 사회경제적 그 민주주의. 저는 이제 이공계이지만은 제가 그냥 알기로는 이건 독일의 어떤 기민당의 가장 근본 강령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이제 추구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뭐 미국식 그 민주당 그쪽으로 가는 건지. 근데 민주당의 여러 이제 의원님들 그 민주당의 어떤 정통성부터 쭉 들어가 보면은 이게 뭐 사민주의도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자유민주주의. 그러니까 어떤 국민들이 보는 정체성이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좀 저 개인적인지 모르겠지만 좀 이렇게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피케티가 이야기할 때 프랑스의 그 유명한 그 뭐 제2의 이제 뭐 노벨상 뭐 후보라고 하는 피케티가 이야기할 때 이제 어떤 전통적인 그 어떤 진보 어떤 민주 그 정당들이 뭐 불암한 정당이라고 그냥 고학력의 어떤 불암한 정당으로 이 하층 계급들을 갖다가 외면을 해서 상인 그 계급들이 보수 쪽과 이제 결탁된 어떤 엘리트화가 됐다고 엄청나게 비판을 하거든요. 뭐 그런 건가 하는 의문도 들 때가 있고요. 아무튼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심 교수님 말씀하신 그가 좀 일맥상통한 그런 건데 그 서민과 그 어떤 국민의 대상 뭐 부동산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항상 그 의문 중에 하나가 왜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 정당을 지지하는가? 예, 보면은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면은 뭐 인간 그 근본적인 문제가 어떤 욕망이지 않습니까? 욕망. 그걸 인정을 안 하고 시작을 할 경우가 많아요. 공정이라는 금방 진성준 의원님께서 그 민주당 그 집권 계획 중에 첫 번째 공정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걸어오면서 들었는데 뭐 물론 이제 이 MZ 세대들이 그 공정 이야기도 많이 하고 지금
윤석열 정부도 첫 번째가 공정이죠. 예. 근데 그 공정이 하고 욕망하고 부딪혔을 때, 그 어떤 그 욕망을 좀 더 좋게 포장하면 희망이죠. 예. 그것과 이제 부딪혔을 때 사람들은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 정당을 지지하는 이유는 근데 그들은 정말 어떤 지옥과 같은 그 하층에서 살면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건 희망이거든요. 아니, 욕망이에요. 내가 이제 나중에 저들과 같이 아주 부자가 돼서 큰 부자가 돼서 뭐 건물주가 될 것인데 왜 나의 희망을 너희들은 왜 까대느냐. 그 너희들이 나쁜 놈이다. 나는 그래서 부자 쪽을 갖다가 투표를 할래. 그 지금 어떤 뭐 트럼프가 당선되는 것도 그런 심리가 많이 있다고 저는 뭐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 민주당의 어떤 정체성이 어떤 것인가? 아까 이제 독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제 핀란드 같은 그런 어떤 그 노르딕 국가들도 독일 어떤 사민주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조금 약간 다르다고 봅니다. 예, 그쪽은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데 자기들은 가장 자유를 위해 욕망을 갖다 인정을 하고 가장 그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그리고 무슨 저게 큰 정부, 작은 정부 이야기 잘 안 합니다. 우리는 똑똑한 정부를 갖기를 원하고 그런 정부를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하고 투표를 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무튼 제가 이제 뭐 말이 왔다 갔다 했는데요. 특히 이제 노르딕 국가들에 보면 또 가장 기본적인 게 뭐 항상 그 여러 가지 이제 복지 중에 뭐 교육, 의료, 노년을 위한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연금제도 같은 게 가장 기본인데요. 교육의 기본은 사교육이 없습니다. 사교육을 엄격하게 뭐 어떤 정책을 동원해서라도 다 막아버립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근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사교육이라고 하는데 민주당 사교육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저는 오히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번에 그 사교육 그 카르텔 하면서 인기가 많이 올라갔다고 봐요. 예,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성찰이나 깊은 어떤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뭐 주절주절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요? 네, 네, 장모님. 뭐, 기본적으로 신미선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발전 방향을, 정확하게 세워서, 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든가 자산소득 격차나 여러 가지 대기업, 중소기업 격차, 수많은 의뢰, 불공정 상황, 이걸 개선해야 되는 과제는 굉장히 당면하고 절실한데, 이거는 이제 사회경제적 개혁 과제하고 집권 전략이 이제 하고를 좀 분리시키는 게 좋지 않나. 왜냐하면 대부분의 그런 사회경제적 개혁 과제는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다른 나라도 보면 스웨덴 같은 나라도 집권 후에 굉장히 많이 준비했다가 집권 후에 굉장히 빠르게 밀어붙여서 그 개혁 과제를 성공시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점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을지로라는 이름을 계속 쓰실지, 그거는 뭐 10년이나 써왔으니까 쓰겠지만, 그것도 이제 재집권 속에서 을지로라는 표현을 쓰면, 이거는 이제 생겨난 문제에 대한 뒤치다꺼리 같은, 생겨난 문제를 그냥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지, 그것에 대한 처방적이나 좀 미래지향적인 개념이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비전 제시를 하기 위해서라면 아까 백유식 교수님이 말씀하신 이태리 같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이 굉장히 열정적인데 그분들이 최소한 공정한 경쟁 속에서 자기 몫을 찾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아까 말씀하신 욕망의 실현까지를 포함한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동안 우리가 항상 한 번 과거에 성공했던 것은
그 성공의 덫이라는 것이 있어서 저는 이제 무상급식 성공이 이렇게 굉장히 그 어떤 발목을 잡는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무상급식보다는 이제 질 좋은 급식이라든가 또는 이제 교육도 반값 등록금보다는 이제 뭐랄까 정말 실질적인 미래의 자기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교육 이렇게 그것이 조금 실감되는 방향으로 가야지 이렇게 그 비용을 절약하는 방식을 하는 것은 조금 지금 시점에 2023년이나 2027년 시점에서는 조금 낡은 개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분단 상황이나 사회적 경제라는 개념도 지금은 이제 사회적 경제라는 경우는 우리나라가 분단 상황 속에서 굉장히 제약된 개념이면서 동시에 이제 그간 사회적 경제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정책을 많이 해가지고 사회적 경제 단체들이 많이 생겨 있는데 이것은 마치 그 정부 지원을 해가지고 보존하는 걸로 이미 개념이 소비되었기 때문에 조금 더 새로운 뭐 더불어 경제든가 뭐 공동체 경제든가 뭐 이렇게 개념을 조금 새롭게 규정하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주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그 다른 분들 또 추가로 하시고 나중에 또 진 의원님 의견 주시고 이렇게 하시죠. 뭐.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네네, 임 교수님. 네, 제가 뭐 원래 사이라 잘 질문 안 하는데 지금 오늘 진성윤 의원님도 오시고 이랬으니까 좀 민주당에 대한 요청 요구 저는 딱 하나입니다. 언제나 하나 주장인데요. 2040 세대를 위해서 민주당은 뭘 하고 있나? 그리고 지금 거기 을지로위원회가 그런 일들을 주로 마이너리티들을 위해서 좀 활동하는 게 지금 주 임무일 때 그러면 지금 사실 2040 세대를 위해서 민주당이 하는 건 뭐 청년위원회 정도인데 그 활동으로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좀 거시적으로 보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지난 대선을 왜 졌을까 이렇게 하면 심플하거든요. 채100만 표가 안 났는데 그건 그러니까 뭐 50대 후반 이후로 60대 이후로는 보수를 찍고 그리고 뭐 이제 한 40대부터 50대 사이에는 진보를 찍고 문제는 뭐냐면 그게 20대부터 30대 40대 초반까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당연히 여기가 옛날에는 진보를 찍었던 계층인데 그게 지금 계속 변해가는 거죠. 저는 학교에 있기 때문에 그 2040 세대들의 헤게모니가 누구에게 있냐면 일베에 있거든요. 심하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좀 돌이켜보면 그 저희 같은 80년대 세대들은 그 대학 안에서는 우리는 그 머저리였었죠. 그 밖에 나가면 소수지만 마이너리티지만 헤게모니를 결국은 그 세대 헤게모니를 86 세대들은 진보가 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한 10년, 20년 전부터 목소리가 있는 교실 안에서 누가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일베가 가지고 있습니다. 집단적으로는. 이미 청년 세대의 헤게모니가 그렇게 넘어갔거든요. 특히나 세계 정치에서 파퓰리즘 이것도 성하고 해가지고 20대, 40대 그 계층을 근데 그 뭐 40대부터 50대까지도 변하지 않을 것 같고 정치적 성향이 크게 그리고 60대 이후도 변하지 않을 것 같고 가변성이 있는 거는 20대 40대인데 문제는 뭐냐면 한국의 진보는 지금 샌드위치가 돼가고 있거든요. 위는 그대로 있고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데 이 세대는 계속 늘어날 건데 그러면 지금 민주당에서 결국은 다음 대선 총선을 이길 때 진짜 할 말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선거 때, 그다음에 총선 이 과정을 십몇 년 또 거쳐오면서 민주당 특히 86 세대들은 기득권을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문을 안 열었거든요. 그러니까 보수 쪽에서 보면 지금 거기 이준석이나 뭐 그쪽 계열들이 나와가지고 걔들은 대표성을 갖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민주당에서 자기들은 진보라고 하는데 진보가 지금까지 청년 세대를 잡지 않고 진보가 역사적으로 그 진보를 유지한 세력은 역사적으로 아무 데도 없거든요. 그런데 20대부터 40대까지 진보가 지금 헤게모니를 잃고 있다고요.
특히나 그 사람들의 요구나 이런 걸 잡아주지도 못하고 그러면 오늘 진영은 을지로위원회 입장에서 왔었고 지금 민주당에서 마이너리티를 대표하는 집단으로 와 있는데 그러면 20대, 40대에 대해서 재집권 전략도는 심플합니다. 20대, 40대에 다시 헤게모니를 잡느냐 이거거든요. 쉽지 않을 텐데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걸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게 지금 강춘경 대표님하고 또 이정욱 장관님, 임채용 교수님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따로 주셨는데, 이 부분 한번 같이 좀 간단하게 의견을 듣고 좀 진행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게 강춘경 대표님은 이제 민주당의 정체성이 과연 뭐냐, 누구를 대표할 거냐, 그러니까 이게 약자만 대변하는 걸로 할 거냐, 아니면 민주당 자체가 이제 보수화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명확한 입장이 좀 필요하다는 것이고, 예. 이정옥 그 장관님께서도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신데, 사회 경제적 개혁 과제 또는 민주화 뭐 요구 이거랑 집권 전략은 좀 구분돼야 된다. 그래서 계속 뒤치다꺼리 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만으로 집권 전략이 되지는 못한다. 명확한 비전, 뭐 전략 이런 게 좀 필요하고, 약자로 하다 보니까 이제 뭐 비용 측면에 접근하는 걸로 좀 힘들다 이런 것이고, 하여튼 직 이게 이제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진 의원님께서 약간 제목 장사 말씀을 하셨는데, 시작하시기 전에 어쨌든 이게 재집권 전략 보고서다 보니까 논쟁이 계속, 이게 사회 경제적 민주화 이거랑 두 개가 약간 좀 상충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임채용 교수님께서도 진짜 아주 중요한 말씀이신데, 20, 30, 40대 세대들이 왜 민주당을 등졌나, 떠났나, 주도권을 왜 잃었나, 그럼 이걸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실제 사실은 이제 586 세대들이 너무 이렇게 많은 권한 또 기득권을 보유하고 있고 자리를 물려주지 않는다, 뭐 이런 비판들도 있는데, 아마 그런 데까지도 좀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재집권 전략 보고서라는 이름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진 의원님께서 그 점에서 약간 사회 경제적 가치 부분하고 약간 결이 다른 이제 질문이 많아서 한번 간단하게 의견을 좀 듣고 진행을 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회경제적인 개혁 전략, 개혁 과제와 재집권 전략은 구분되어야 할 것입니다. 재집권을 위한 정치 전략은 훨씬 더 넓은 범위에서 구사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요컨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민주당은 김대중 대통령의 자장권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지금도 그런 얘기를 구태여 표현하지 않습니다만 김대중 대통령이 민주당에 대해서 규정했던 것이 여전히 통용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민주당은 이념적으로는 중도 개혁 정당이다. 그리고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이다. 이게 오랫동안 규정되어 있던 것이어서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중도 개혁 정당이라고 김대중 대통령이 총재 시절에 명명했던 이 민주당의 이념 노선이 현재도 유효한가를 저는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김대중 대통령은 그 중도 개혁 정당이라고 하는 이념 노선을 가지고 집권을 성공했고, 그 집권의 최대 정치적 과제는 이를테면 정치적 민주화였다. 수평적 정권 교체를 실현하는 것이었다고 생각해요. 물론 김대중 대통령의 독자적인 경제 노선이 있었는데, 이 독자적인 경제 노선이 IMF 경제 위기에 따른 IMF의 처방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어서 당신의 경제 노선이 집권 기간 동안에 제대로 구사되지 못했죠. 그런데 그렇게 정치적 민주화를 달성하고 보니 이제 비로소 그게 대중경제 노선이 됐든 뭐 또 뭐 문재인 노믹스가 됐든 뭐 이재명 노믹스가 됐든 새로운 사회경제 철학과 노선이 제기되어야 하는데, 저는 그것을 뭉뚱그려서 사회경제적 민주화라고 보여지는 명명하자고 하는 거고, 그 사회경제적 민주화의 본질을 쥐고 여기에서는
민주당의 이념 노선을 분명하게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를테면 뭐 서구나 북구의 사회민주주의 노선을 그대로 민주당이 가져올 수 있느냐? 뭐 이념적인 한계로나 무엇으로나 우리 정치 현실에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심지어 정의당이나 뭐 이런 데도 자기들 노선을 사회민주당 노선이다라고 얘기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건 성급한 얘기이지만 이제 민주당의 이념과 노선을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원컨대는 민주당이 대중적 진보정당, 진보적 대중정당으로 발전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대중적 진보정당 또는 진보적 대중정당이라고 하는 이 진보라고 하는 수식어에는 부분적으로는 사회민주적인 어떤 정책 노선도 포괄해낼 수 있어야 하고 또 한편으로는 자유주의적인 어떤 정책 노선도 포괄해야 된다. 노무현 대통령 말기에 진보적 자유주의란 말이 나왔었는데요. 이 진보와 자유가 서로 뭐 대치되거나 양립 불가능한 개념이 아니라 양립할 수 있다고 보는 어떤 그런 유연한 진보성 같은 것들을 민주당이 스스로 받아 안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민주당은 속내를 다 까놓고 보면 절대로 진보적인 정당이라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보로 자꾸 네이밍되고 딱지 붙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진보적인 열망과 정치적 지향을 유력한 정당으로서 흡수해내고 그 열망을 받아왔던 것은 민주당이었거든요. 뭐 정의당이나 다른 진보당이나 이런 게 아니었고 그만큼 진보 진영이 민주당에 거는 기대도 있는 것이어서 저는 이거를 민주당 스스로가 포괄해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기존의 어떤 정치적 개념을 가지고 민주당을 딱 규정하자고 하면 그 딱 들어맞는 개념은 있을 수 없다. 뭐 우리가 중도 진보라고 하기에도 너무 진보적으로 가는 것 같고 또 중도 개혁이라고만 하자니까 그건 또 조금 너무 소극적인 느낌이고 그래서 저는 저 진보적 대중정당 뭐 이런 정도의 길을 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것은 다분히 자유주의적인 측면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아까 특히 청년 세대, 2030 세대에 대한 민주당의 전략이 있느냐 하는 말씀 주셨고 그들에 대한 헤게모니는 일베 세력들이 쥐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측면이 없잖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보다 더 본질적으로는 민주당의 태도와 자세가 청년층에게 전혀 어필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민주당이 주장하는 가치가 있다면 그 가치를 추진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다소간의 정치적 손해는 감수할 수 있는 정도의 태도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를테면 이준석이 막 반여성주의를 들고 나오면서 20대 남성들에게 어필하는 전략을 썼지 않았습니까? 이게 선거상으로는 선거공학적으로는 절대로 쓸 수 없는 전략이죠. 남성은 취하되 여성은 버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선거 공학적으로 보면 남성, 여성 모두 다 취해야죠, 20대에. 그런데 저런 전략들을 막 취하거든요. 저는 그것이 20대 남성들에게 어필하고 열광되게 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믿는 바가 그게 맞다면 다소간의 정치적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밀고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와 태도에 점수를 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 단적으로 드러난 게 차별금지법에 대한 민주당의 태도라고 생각해요. 차별금지법이 이를테면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법도 아니고 동성애를 조장하자는 법도 아니고 반기독교적인 법도 아닌데 이 차별을 금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데 다 동의하고 있고 민주당은 앞장서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한다면 기독교 보수 세력으로부터 공격이 들어와도 그래서 선거 공학적으로 조금 다소 손해를 보는 한이 있어도 이것이 필요한 일이고 모두가 동의하는 일 아니냐라고 해서 밀고 가는 뚝심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걸 슬그머니 거두고 뒤로 감추지 않습니까? 기본소득과 같이 마찬가지로 저는 이런 민주당의 자세와 태도
자기네들이 가치라고 실컷 얘기했고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얘기했던 거를 선거 시기에 앞서서 정치공학적으로는 후퇴시키는 이런 태도, 비열하고 비겁하다고 보는 거죠. 내로남불도 비슷한 거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은 이런 자세와 태도 때문에 젊은 청년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탈하거나 외면받는 바도 상당히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없는데 제가 좀 질의해도 될까요? 네네. 아니, 네, 아니, 의원님 마저 말씀하실까요? 아니요, 다 했습니다. 예. 아, 그래요. 네네네. 예, 예. 좋습니다. 네. 이거 뭐 고생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아주 풍부하게 많이 다 담겨 있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너무 또 많다 보면은 핵심적인 핵심 키워드를 잘 잡아내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5대 뭐 이렇게 놓으면은 그거를 또 5대를 하나로 뭘로 봐야 될 것인가 하다 보니까는 성격이 뭐냐 뭐 이런 측면이 오는 것 같은데, 저는 한 가지 질문 조금 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 진 의원님은 현재의 시대 정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시대 정신은 얼마나 간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시대 정신은 정당이 끌고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흔히 또 정치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은 다 끌고 간다고 생각을 해요. 시대 정치를 만들어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본래 시대 정신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국민들이 그죠. 시대가 어떻든 간에 잘 됐든 못 됐든 그렇게 가는 건데, 여하튼 정치라는 것은 그 시대 정신을 잘 읽어내고, 아까도 여러 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왜 문재인 정부가 정말 국민들의 그 기대에 어긋난 것인가. 그 허리도 촛불 정신이라고 얘기하는데, 촛불 정신의 핵심이 뭐겠어요? 사실 우리가 그 지난 문재인 정부 때는 중간에 그 하다 보니까는 인수위원회도 없고 해가지고 했던 그런 전략들이 오히려 당으로 감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 심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언론 개혁에 대한 것들도, 부동산의 문제도 초기에 잡으라고 우리 그때 했던 정책위원들 아까 데이스도 그게 굉장히 몇 가지로 결집된 게 있었어요. 그게 시대 정신이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당으로 가면은 이야기만 많아지고 아직까지 당의 정체성도 잘 갖춰져 있지 않은 것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건 한번 심각하게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단호하게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정부가 그렇게 노력을 하고 또 잘한 부분도 훨씬 많죠. 뭐 지금은 뭐 저는 도저히 정부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렇게 되는 그것이 뭐냐? 뭐 조국 사태니 그거는 하나의 현상이고요.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시대 정치를 잊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야기를 했을 때 아까 신미선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거는 정말로 우리나라에 갖고 있는 중산층의 고백이에요. 중산층이 갖고 있는 고백이. 그런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지금 뭐 시대 정신은 지금 우리가, 그리고 민주당에 나아가야 될 시대 정신은 특권 없애기입니다. 촛불 정신의 핵심은 나도 사람이 되고 싶다는 그 말은,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사람들을 개돼지 취급하고 있고요. 그게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부분에 다 알려 있었던 거죠. 국회의원은 더더욱 더 그렇고요. 그런 정치 핵심적으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특권 없애는 전략이 나와야 된다고 봐요. 특권 없애는 전략. 그래서 지난 그때 우리 국민성장 그 캠프라든가 했을 때 그게 크게 놓은 게 그때 네 가지를 봤어요, 우리가. 물론 그게 중간에 막 땅으로 넘어가고 아주 희한한 걸로 되고, 대부분 거기에 있었던 뭐 학자들이라는 게 다 자기 직업이 아니니까는 그게 있잖아요. 그 생활에 대한 거는 그게 직업이 되지를 않잖아요. 정치인들은 그게 직업이고요.
4년 후에 또 그게 하나의 직업이 되잖아요. 계속 3선을 하든 4선이 되든. 그거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럴 때는데 이때 특권을 없애기의 핵심은 역시 법의 만무치대죠. 우리가 나온 역사가 군담이는 뭐였습니까? 군검경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군검경. 그래, 그런 시대가 가니까 이제 검시대가 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경찰은 가장 밑바닥에 있는 제일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병의 시대가 또 앞으로 올지도 몰라요, 사실은. 제가 또 있으니까. 수사권을 가지고. 여하튼 이거는 뭐 가장 보이는 거기. 귀한 말씀 주시는데 이게 인터넷이 지금 안 되는 것 이게 같아요.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커뮤니케이션을 주도하고 있는 아, 언론 개혁이었죠, 사실은. 그래서 초창기에 언론 개혁이고, 그 다음에 하나는 또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 기본소득이 중요하고 소득주도 성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소득과 자산의 핵심적인 게 바로 뭐였습니까? 오늘 50년, 60년 대한민국에서 돈 벌리기 가진 소득을 가장 높이는 최수단이 부동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잡는 게 첫 번째 놓았어야죠. 돈, 출가 어떤 방법은 어떻든 간에. 그리고 아까 어떤 분도 이야기했지만 모든 정부의 첫 번째 개혁이라는 것은 첫 번째 힘이 있을 때 1년 내에 다 해야 된다는 것은 이건 뭐 상식적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게 우리가 뼈저리게 우리가 봐야 될, 우리 정책적으로 뭐 하는 그런 것보다도 국민들이 요구하는 게 뭐냐. 그것을 초점을 둔 하나의 정책이 프로그램에 놓아야 되는 거죠. 그것을 저희들은 그때 한 300여 개 속에서 다 있었어요. 그걸 이제 선택하는 것인데, 저 120개인가 130개인가 해가지고 국회에 넘어가가지고 인수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들이 제가 볼 때는 95% 빠졌어요. 그리고 뭐, 야, 이런 처음부터 저는 걱정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거는 한번 앞으로 하실 때 한번 봐주시면 좋은데, 이거는 지금은 더 유효합니다. 왜 그러느냐? 너무나 많은 특권을 더 보여줬기 때문에. 근데 까발리면서 보여줬잖아요. 검찰의 힘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언론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지금. 개혁이라는 이름 하에, 가짜뉴스라는 이름 하에서 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하나가 지금은 또 필요한 게 이제 이 바른 역사 세우기. 이게 뭐니 친일적, 이게 지금 국민들은 지금 이게 대해서도 불편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지금 하나하나의 뭐 저도 복지국가를 하고 있지만은 뭐 돌봄국가 체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지금 특권 없애는데 여기에서 내 삶이,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그게 뭐냐 하면은 항상 어느 나라든 맨 밑바닥에 있는 분들은 항상 그래요. 저소득층에 갖고 있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부자에 대한 공명에 대한 것보다는요. 부자들의 붙는 게 삶에 있어서는 언제든지 그렇게 약간 학습화되는 경향이 있죠. 일종의. 그래서 자기한테 더 유리하게 되는 것은 뭐니 나한테 10만 원 하나 던져주는 게 좋지. 예?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가지고 하는데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뭐 그거는 우리가 알면서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그거는 이 정부에서는 해야 되잖아요. 그쪽에. 그거는 하는 것이고, 근데 그것이 앞장서 놓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뭐 우리 토론자분들 이야기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건데, 제가 이야기하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시대 정신이, 제가 생각하는 이것이 지금도 저는 유효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민주당의 당의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것에 대해서 저는 우리 전 의원님도 상당히 여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뭐 몇몇 안 되는 의원 중에 한 분이기 때문에 저는 뭐 상당히 의미 있는, 오늘 또 시간에 그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또 시간 내주시기 위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고맙습니다. 지금 시간이 10시가 좀 넘어서요. 혹시 지금 한 분만 좀
그 추가로 의견을 듣고 진 의원님 말씀 듣고 좀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혹시 꼭 한번 하실 분? 네네. 네. 박용문 차관님. 네. 음소거, 음소거를 음소거를 안 됐어요. 음, 음소거. 박 차관님, 음소거 없으세요? 네. 됐나요? 예. 네네. 네, 죄송합니다. 뭐 전체적으로 좀 답답한 이야기들이잖아요, 서로. 근데 아까 뭐 강충경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의 정체성이 도대체 뭐냐? 이제 브라만 좌파 피케티 얘기까지 하셨는데 상당 부분 동의하고요. 예를 들면 을지로위원회 을을 지키는 을과 함께 하느냐 아니라 을을 지키는 그러니까 거의 무의식 중에 그러니까 민주당의 정체성이 고학력 중산층 중심의 정당, 뭐 서구 유럽의 또는 미국의 주요 진보 정당이라고 하는 당들이 다 그렇게 가고 있고 중산층으로 확장 얘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 전 그 부분에서 좀 민주당 내부에 정당 개혁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먼저 가동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예전에 우리가 아픈 기억이 있는 게 노무현 대통령 후보를 교체하자라고 흔들었던 당이잖아요. 왜 그랬을까? 지금 모든 민주당 의원들이 노무현 하고 있지만 그때 후보를 교체하자라고 했던 당입니다. 근데 요즘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뭐 호불호가 있지만은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지난 대선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러니까 민주당이라고 하는 정당은 엘리트들이 출신 성분까지 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부지불식간에 고학력 중산층으로서의 자기 색깔들을 끊임없이 드러내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진보 아젠다를 설정하는 것도 굉장히 선언적이지, 민주당 의원들, 몇몇 분들, 눈에 띄는 분들이 있지만은 공부 안 하잖아요. 정말 공부 안 하고, 그 이슈 관련해서, 주요 정책들을 만들어낼 때 거의 대부분 공무원에 의존하고, 공무원들이 아니라고 하면은 쉽게 돌파 못 해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아직 많이 남았는데 내년 총선 어떻게 굴러갈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공천 과정들 잘 봐야 될 것 같고 더욱 중요한 거는 이번 공천 과정을 통해서 민주당이 지더라도 정당 개혁을 할 수 있는 내부 개혁 프로그램 어떻게 돌릴 것인지를 명확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차기 집권 이야기를 하는 게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혹시 뭐 꼭 이거는 해야 된다는 분 있으면 듣고 아니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좀 많이 됐으니까요. 오늘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진 의원님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마지막으로 우리 조홍식 원장님, 박용 차관님 말씀을 포함해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귀한 의견을 주셨는데, 뭐 종합적으로 좀 의견을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오히려 이제 을지로위원회를 주제로 하지 말고 민주당이 재집권 전략 하려면 도대체 뭘 해야 되느냐는 얘기를 했더라면 훨씬 좋았겠다는 생각도 네. 듭니다. 조홍식 교수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이 아까 박용범 차관님도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만 그런 어떤 시대적 과제나 또 정치리 본인들이 대선 때 선거 때 약속했던 것조차에 대해서도 충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무슨 정치적인 현실들을 이유로 들어서 뭘 좀 이렇게 과감하게 추진해 보자 그러면 당에서부터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습니까? 이거 참 답답한 일이죠. 그건 당의 수준이 그만큼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당의 수준이 안 된다는 거는 당 자체의 역량도 그렇습니다만 그
민주당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명사정당이잖아요. 지금은 이제 당원들이 많이 확보되어 있고 하지만 여전히 당원의 일반적 의사로 당의 주요 사안들이 결정되지 않고 국회의원들이 의원총회에서 결정해버리고 지들 멋대로 하고 있는 명사정당이거든요. 그러니 그 국회의원들의 구성 자체가 무슨 민주당에 대한 정치 이념을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까? 뭐 그런 그 정책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과제를 뭐 연구를 했습니까? 그런 것 없이 선거상의 필요로 막 영입되거나 선거상의 필요로 공천되거나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게 축적돼 있지 않죠. 뭐 그런 정당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들이 저희들에게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를 포함해서 의원들이 공부를 못한 게 지역구에 너무 휘달려요. 저는 저 19대 때 비례대표로 어떻게 운이 좋아서 국회의원이 됐는데 19대 비례대표로 활동하면서 했던 의정활동의 질과 깊이, 뭐 폭 이런 것에 비하면 지금 지역구 국회의원이 돼서 뛰어다니는 거라고 비교해 볼 때 그때가 훨씬 더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지역구 행사 다니면서 주민들한테 인사하기 바쁩니다. 그래야 의정활동 잘하는 사람으로 평가되고 선거에 조금 안심이 되는 것 같으니까 그런 거죠. 근데 이러자면 이런 그 지역구 소선거구제로 중심이 되어 있는 이 국회 선거제도 자체를 확 다 바꿔가지고 무슨 저 북구라파처럼 다 비례대표로 그냥 바꿔야만 정당의 수준도 높아지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의 질도 높아지는 게 아니겠는가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뭐 단박에 그럴 수 없으니까 지금 뭐 비례대표를 줄여서 다 없애버리자고 하는 얘기까지 나오는 마당이라서 그래서 그런 근본적인 정당 개혁의 과제를 우리 정당들이 다 가지고 있죠. 예, 이 명사정당의 틀을 어떻게 벗어날 거냐, 또 실력 있는 이념정당, 정책정당으로 어떻게 바뀔 거냐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한편에 있고, 이런 것들이 동시에 수반되지 않으면 아까 우리 조홍식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집권 세력은 있고 그 집권한 대통령의 정책 브레인들이 붙어서 대통령의 공약을 만들었는데 정작 이것이 국정과제로 채택되어서 추진되는 단계에서는 당의 브레이크가 걸려버리는 이런 악순환을 반복하게 될 거다. 그걸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이 저희들 큰 숙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집권을 위한 준비 작업들이 다 그렇게 이루어져야만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네. 네. 아이고, 오늘 긴 시간 동안 아주 흥미있고 진지한 토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주제가 제목이 이제 책 제목이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과연 민주당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또 재집권을 하려면 뭐부터 바꿔야 되는가, 이렇게 당의 개혁 논의로 이렇게 많이 갔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게 을지로위원회 보고서이다 보니까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논의가 돼야 되는데 사실은 너무 또 범위가 넓어서 오히려 뭐 걱정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좀 풍부한 논의가 됐던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 저 개인적으로 보면 어쨌든 이게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에 우리 전문가들이나 이런 데서 거의 참여하기가 좀 어려웠고 아마 여기도 아마 예, 분야별로 몇 분이 들어가셔서 집필을 했고 예, 아마 한 번 정도 논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는 아마 책 편집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이걸 딱 던져줘 버리면 이렇게 다 이제 분야별로 다들 되게 충격적이거든요. 근데 그럼 이거 말고 다른 데서는 어딘가 지어집권 보고서가 만들어지고 있냐? 제가 지금 지난번에도 한번 논의가 있었는데 민주연구원에서 연구 발주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아마 분야별로 또 연구 용역을 발주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또 완성된 걸 놓고 또 이제 한 번 정도 논의하고 난 다음에 편집해서 또 보고서가 나와.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돼도 되는가? 뭐 하여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네. 어쨌든 깊이 이런 위험하겠습니다. 논의가 앞으로 그 더 좀 철저하게 정말 전략적으로 전략 보고서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 진호연님께서 처음에 준비를 안 하셨다고 해서 걱정을 많이 하여튼 겸손히 말씀을 하셨는데 워낙 뭐 당에 또 청와대에 또 전략통으로 계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공약이나 또 사회경제적 가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키려고 노력했던가에 대해서 오늘 선명하게
입장을 잘 정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특히나 어려운 시기에 긴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박능우 대표님 간단하게 인사하시고 마무리를 할까요? 네. 예, 뭐 특별히 인사 필요한 건 아닐 것 같은데, 우리 한 2시간에 걸쳐서 진성준 의원님이 개인적으로 또는 당의 차원에서 그 사이 고심해왔던 거, 그리고 앞으로 하고자 하는 것을 잘 들었습니다. 정말 고심하고 있다는 걸 저희들이 오늘 알게 되었고요. 오늘 나온 게 이제 재집권 전략 보고서니까 이게 뭐 1, 2, 3가 나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좀 지적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은 또 2, 3를 통해서 다른 측면에서 또 여기서 언급되지 않은 분야들도 담아 나가면 될 거라 생각이 들고, 일단 시작하는 점으로서는 내용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문제 제기도 잘 되었고 뭘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저희들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발제와 토론 과정에서 우리 변창흠 장관님이 사회도 봐주시고 또 신미성 교수님하고 백유식 원장님께서 좋은 질의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나머지 우리 회원들도 평상시에 민주당에 대해서 워낙 기대가 많다 보니까 오늘은 조금 좀 해주십사 하는 뜻으로 이렇게 순서도 한 것 같습니다. 되게 좋은 이야기 되기를 기대를 하고요. 좀 더 자주 우리 진성준 의원님 뵙고 같이 논의하고 머리를 모으는 그런 시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회원님들도 오늘 감사합니다. 또 다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네. 한번 찍을게요. 가능하신 분들 비디오 좀 켜주세요. 예, 비디오 켜주시고 사진 한번 찍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화면 봐주세요. 하나, 둘. 자, 화면 봐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확인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잘 나온 것 같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